잘 살기. 그런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 하고 이순일은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랐다.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른이 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잘 모르면서 내가 그 꿈을 꾸었다. 잘 모르면서.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디디의 우산 이후로 1년 9개월 만에 연년세세라는 제목의 책으로 다시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디디의 우산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고 난 후에 대대손손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고 그 말이 계속 입에 맴돌아서 대대손손 대대손손 하고 생각하다가 연년세세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무척 좋았고, 대대손손은 뭔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말 같았는데 연년세세는 수평으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오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았고, 그리고 대대손손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미래의 누군가보다는 연년세세로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훨씬 더 좋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연년세세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어갈지 선택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고, 연년세세라는 제목의 책을 한 권 쓰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산자락에서 아카시나무 군락을 만났다. 아직 어린 나무들이었다. 한 그루 한 그루 연필처럼 고닫고 얇은 가지에 괴상할 정도로 큼직하게 돋은 가시들은 강철 같은 색을 띠고 있었다. 이순일은 질색했지만 한세진은 그게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잃고 보았다. 어느 솜씨 좋은 손이 흑연을 사용해 공들여 그린 그림 같았고, 어딘가 다른 차원과의 경계를 알리는 복잡한 무늬 같기도 했다. 아카시나무 군락 너머에 그들이 산에 오르기 전에 건넌 논이 있었다. 가시 돋은 가지들 때문에 거길 통과해 나아갈 길은 없었다. 그들은 군락을 우회해 이순일이 발을 딛고 내려갈 만한 비탈을 발견했고 그리로 내려갔다. 논을 거의 다 건넜을 때 한세진은 공기를 맹렬하게 태우고 있는 토치 소리를 들었고 불냄새를 맡았다. 방역꾼들과 김근일이 화로에 넣은 뼈를 토치의 불길로 태우고 있었다. 이순일과 한세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거의 다 되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나무 조각이고 뼈가 얼마 없어 예상보다 일찍 일을 마칠 수 있겠다고. 화로 주변으로 회백색 재가 날렸다. 이순일은 말하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괜히 웃는 것도 그만두고 입을 꾹 다문 채 화로 주변을 서성거렸다. 벼 밑동만 남은 논바닥에 조금 기울어진 채로 놓인 화로는 높이가 50cm쯤 되는 깡통이었고
그을리고 녹슬어 검붉었다. 검댕이며 재가 눌어붙은 석쇠 한 장이 화로에 얹혀 있었고 재를 덮어쓴 조각 몇 점이 그 위에서 새파랗게 타고 있었다. 김근일이 긴 집게를 쥐고 화로 곁에 서 있다가 불길 속으로 집게를 넣어 조각을 집었다. 그는 그게 뼈조각인지 뼈조각이라면 충분히 탔는지 부술 수 있을 정도로 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화로 곁에 놓인 돌절구에 넣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각도 그렇게 절구로 들어갔다. 거긴 갈대가 길게 자라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을 곳이었다. 부대 초소에서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한세진은 생각했다. 추수가 끝나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드넓은 논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 근방엔 사람이 산다. 한세진은 생각했다. 그들 중 누구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저 산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모를 것이다. 토치 소리가 잦아들고 불이 꺼졌다. 파묘꾼들이 화로를 정리하는 동안 김근일이 돌절구와 공예를 들고 갈대 뒤로 돌아갔다. 한세진과 이순일은 논바닥에 다급히 돗자리를 펼치고 배낭에서 접시를 꺼냈다. 갈대 너머에서 들려오는 공이질 소리를 들으며 음식을 접시에 덜었다. 사과와 배, 차갑게 식은 고기 볶음과 야채전과 북어를 각각 도자기 접시에 담고 맑은 술을 조그만 유리잔에 담았다. 꼬마버스 타요와 친구들이 노랗고 파랗게 프린트된 비닐 돗자리에 제사상이 마련되자 이순일은 지팡이를 논바닥에 내려두고 한세진의 부축을 받으며 절했다. 이순일은 한세진에게도 절을 올리라고 할아버지 잘 가세요 하라고 손녀와 그 딸 하는 일이 부디 잘 되게 해달라 빌라고 말했지만 한세진은 아무것도 빌지 않고 절을 올리면서 그쪽 방향엔 그의 뼈가 이미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마지막 반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한세진은 김근일이 절구를 거꾸로 기울여 가루를 털어내며 갈대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한영진은 손님에게 보이기 위해 펼친 이불을 도로 접으려고 두 팔을 넓게 벌려 이불 귀퉁이를 잡았다. 이불이 서로 닿고 스치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새 이불, 새 원단. 아무도 덮고 자지 않은 이불 냄새를 한영진은 좋아했다. 그 냄새는 뭐랄까 단일했다. 알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세상에 나타난 큰 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딱 10분 동안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새. 세상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새에게 날개 낀 냄새가 이럴 것 같았다. 한 번이라도 사람이 덮고 잔 이불의 냄새는 이렇지 않았다. 이불을 사간 사람 중엔 사용한 이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품하려고 가져오는 이도 있었다. 그들 중 다수는 끝내 반품에 성공하고는 했지만 한영진이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한영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거짓말을 알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 얼굴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며 거짓말을 하는지. 한영진은 이불을 제자리에 두고 계산대를 향해 돌아섰다. 카드 단말기 옆에 놓인 그림책을 집어 펼쳐보았다. 글이 없고 그림만 있어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아이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기도 했다. 걔들은 이 그림들을 보며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어쩌면 둘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 아이들은 지금 좋았다. 잘 놀고, 잘 뛰고, 솔직한 편이었다. 주의를 주면 얌전해졌고, 의젓하게 굴 줄도 알았다. 노산으로 낳은 아이들이라서 어른스럽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손자를 데려온 노인이 그랬다. 줄곧 흘끔거리고 애들 엄마냐고 묻고 한영진의 나이를 묻더니 어린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느냐고 감탄하던 참이었는데 엄마의 나이가 그렇다니 과연 하며 칭찬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한영진은 그 아이들을 낳고서야 세간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성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첫 아이 임신 때 한영진의 시모는 노산을 입버릇처럼 말하며 한영진의 몸 상태를 아쉬워하고 아이의 상태를 염려하더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으로 찾아와 울었다. 시부와 김원상,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를 품에 안아 가족에게 보여주고 있는 간호사 모두를 의식하는 것 같은 동작으로 눈물을 닦고 유리창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아가, 아가 하고 불렀다. 30여 시간의 산통과 수술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앉은 한영진의 눈에는 시모의 그런 행동이 기묘해 보일 뿐이었다. 왜 울어? 저 아이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반겨? 그 시기에 한영진은 매 순간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병실을 같이 쓰는 다른 산모나 그의 보호자, 간호사, 의사, 김원상, 시부, 시모, 눈치를 보듯 병실을 다녀간 친정 식구 모두에게 적의를 품었다. 아래 속옷도 없이 씻지도 못한 채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는 몸을 다만 씻고 싶을 뿐이었다. 새벽에 간호사가 홍곤히 잠든 한영진을 깨워 수유실로 들여보낸 뒤 가슴에 아기를 안길 때마다 모멸감을 느꼈다. 한영진은 그 아기가 낯설었다. 바뀐 것 아니냐고, 다른 사람의 아기가 아니냐고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아기가 젖꼭지를 제대로 물지 못해 빨갛게 질려 울어대고 그게 산모의 문제인 것처럼 간호사들이 한마디씩 충고할 때마다 한영진은 좌절했고 다시 분노했으며 죄책감을 느꼈다. 이순일은 한국으로 돌아온 윤부경을 처음 만나러 덕수궁 앞으로 나갈 때 한복을 입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옷이었다. 1987년이었고 날은 맑았고 공기엔 최루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시청역까지 갈 생각이었으나 버스를 잘못 타 광화문에서 내렸다.
거기서 코리아나 호텔 앞을 지나 덕수궁까지 걸었다. 햇빛을 가리는 것이 없어 눈을 똑바로 뜨기 어려웠다. 치맛자락은 자꾸 발목에 감기고 얼굴이며 등에 진땀이 솟아 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이모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엇갈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나? 걱정하며 덕수궁 돌담을 따라 걸어가는데 이모가 얼굴을 찡그린 채 맞은편에서 다가왔다.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서로 물을 것도 없이 닮은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순자야, 내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걸 나 그때 비로소. 엄마, 뭐 생각해? 뭘 그렇게 생각해? 하고 한세진이 말했다. 이순일은 등산화에서 눈을 떼고 한세진을 바라보았다. 한세진이 조금 부은 듯한 눈으로 이순일을 보고 있었다. 새치가 몇 가닥 섞인 머리카락이 어린 조카의 머리방울에 아무렇게나 묶인 채 목으로 늘어져 있었다. 수쩍은 눈썹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고 동그란 이마와 눈은 나를 닮았구나. 이 아이도 시장에서 자랐다. 자기 형제 자매들과는 곧잘 말하다가도 어른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얼굴을 숨기느라 고개를 푹 숙이곤 해 시장 상인들이 이 아이를 수쿠리, 수쿠리 하고 불렀지. 이순일은 한세진이 잘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림을 몰랐다. 스테인리스 찜기 속 물이 다 증발하도록 가스볼에 내버려 두었고 네열컵도 아닌 유리컵에 금속 스푼을 넣지도 않은 채 갓 끓인 물을 따랐다. 유리병이든 컵이든 생각에 잠긴 채로 뭘 쥐고 있다가 손에서 그걸 놓치는 일도 잦았다. 그런데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소나귀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뭘 움켜쥘 줄을 몰라 바깥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사라질 것 같은 아이들. 잘 살기. 그런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 하고 이순일은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랐다.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른이 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잘 모르면서 내가 그 꿈을 꾸었다. 잘 모르면서. 한세진은 배가 부를 때까지 복숭아를 먹고 씨를 모아 욕실 세면대 아래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뒤 샤워 부스로 들어갔다. 머리를 감고 몸을 닦고 이를 닦고 머리가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객실 창가에 앉아있다가 베개를 두드려 부풀리고 침대에 누웠다. 이를 닦고도 입에 남은 복숭아 맛을 느끼며 눈을 감고 잠이 오기를 기다렸다. 옆 객실에서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켰다. 브루클린, 코니, 스태튼, 맨해튼, 저지 시티. 안나는 안나의 삶을 여기서. 다가오는 것들에 등장하는 두 인물, 파비엔과 나탈리는 선생과 제자로 만났다가 뒤쪽 동료로 우정을 이어가지만 화해할 수 없는 가치관 때문에 종종 말다툼을 벌인다.
하미영은 이 영화의 포스터가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하곤 했다. 본래 포스터에선 나란히 걷고 있되 각자 생각에 잠겨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한국 포스터에선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서로를 보고 있다. 파비앵은 검은 반바지와 구겨진 셔츠 차림에 슬리번 슈즈를 신고 나탈리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이제 막 키스를 하려는 것처럼 얼굴을 내밀고 있다. 나탈리도 파비앵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기차역에서 재회한 연인처럼 보이지만 이 재회의 목적은 나탈리가 들고 있는 라탄 바구니에 있으며 둘은 연인 관계가 아니다. 이 포스터를 영화의 첫인상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없다. 둘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이 그 영화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라고 하미영은 말했다. 다가오는 것들에서 유일하게 로맨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탈리의 남편이었던 하인츠로. 그는 영화 초반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며 나탈리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기 짐을 챙겨 나간다. 공유하던 책들까지 그가 멋대로 가져간 것을 알고 나탈리는 분노한다. 하지만 나탈리는 바쁘지. 나탈리는 바빠. 영화 후반에 하인츠가 만찬을 준비하는 나탈리의 부엌에 나타날 때에도 나탈리는 바쁘다. 나탈리는 너무 바빠서 하인츠를 용서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하인츠가 외로움을 호소하며 만찬 자리에 자기도 앉기를 바라자 질색하며 거절한다. 미아 한센 레베는 다가오는 것들에서 로맨스와 화해에 관한 기대를,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실망시키는데 그게 정말 좋다고 하미영은 말했다. 하미영이 옳다고 한세진은 생각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은 지나간다. 바쁘게. 나탈리는 바쁘게. 울고 실망하고 환멸하고 분노하면서, 다시 말해 사랑하면서. 그것이 나탈리를 향해 다가오니까 하고 하미영은 말했다.